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저는 손자 이민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호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빛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아주 작은 순간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힘든 날들을 겪었습니다. 마치 아무런 출구도 없는 날들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가난한 주거지역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집에는 두 개의 작은 방만 있습니다. 하나는 잠자는 방이고 하나는 낡은 부엌입니다. 집의 벽은 습기로 인해 얼룩졌고 지붕은 여기저기 새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 안 곳곳에 양동이와 대야를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닥이 하루 종일 젖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집이었고 저와 손자 이민호가 유일하게 보금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원래 이렇게 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내내 일하고 한 푼 두 푼 저축하며 아들 이준호를 교육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제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아들은 효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최미영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이제 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빨리 손자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비극이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민호가 갓 3살이 되었을 때 제 아들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슬픔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며느리인 최미영은 가난한 삶을 견딜 수 없다며 가족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저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제 전부였고 저는 그 아이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으로는 돈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일을 하기엔 너무 늙었습니다. 아무도 72세인 저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저는 민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직업은 청소부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치고 서울 중심가의 오피스 건물로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밝고 화려했으며 제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닦고 먼지를 쓸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천한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남에게 구걸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민호는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 아이는 정말 착하고 속 깊은 아이입니다.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민호의 친구들이 부모에게 새 신발이나 멋진 장난감을 선물로 받는 것을 봤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서 그걸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에서 그리움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려 할 때마다 민호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뒤척이며 손자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부엌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달려와 안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추운데 추우신 건 아니죠?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 피곤해. 너만 열심히 공부하면 할머니는 행복하단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드는 매서운 바람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지만 저는 민호에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할까 봐서요.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루하루 겨울이 또 겨울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무실 건물의 화장실을 청소했고 민호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배를 채우기 위해 삶은 고구마 하나로 버티며 쌀과 책값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집으로 돌아와 환한 얼굴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곧 소풍을 간대요. 선생님이 학생마다 5만 원, 약 4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돈이 없으시면 안 가도 돼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저에게 5만 원은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가득 찬 희망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호는 지금껏 저에게 무엇 하나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 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할머니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하지만 진실은 제가 어떻게 5만 원을 마련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저는 추가 근무를 할 겁니다. 점심시간도 쉬지 않고 휴식도 없이 밤늦게까지 화장실 청소를 할 겁니다. 민호가 소풍에 갈 수 있도록 돈을 마련해야 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가장 큰 사무실 건물로 갔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저는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올랐고 관절은 화장실을 계속 닦느라 붓고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배가 고파서 쓰릴 정도였지만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빵 하나를 사 먹을 돈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저는 민호와 한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절대 약속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오늘만 열심히 일하면, 오늘만 조금 더 참으면 민호의 소풍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강인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민호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저는 민호를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소풍을 가며 웃을 민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민호가 웃을 수 있다면 모든 고생이 가치 있다고 믿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추운 날이었습니다. 눈이 두껍게 쌓여 제가 늘 일을 하러 가는 큰 길을 새하얗게 덮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어오고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소풍비를 벌어야 했기에 그날 저는 추가 근무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저는 3개의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모아버리면서 단 1분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날 저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등에 땀이 흐를 정도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복도 한 구석에 앉아 어제 남겨둔 딱딱한 빵 조각을 꺼냈습니다. 다른 것을 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요. 빵을 씹을 때마다 목이 메이고 마른 빵 조각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끝까지 먹어치웠습니다. 민호를 위해 돈을 아껴야 했으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꽤 많이 벌었을 거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민호의 소풍비를 낼 돈이 충분할 거야.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걸어서 기차역 근처로 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모두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거리 위에 저는 눈 위로 천천히 걸어가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오래된 제 신발은 하얀 눈 위에 작은 발자국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며 혹시 주울 만한 것이 있을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 속에서 검은색 물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버린 낡은 청가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저에게 이 물건을 주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눈에 덮인 물체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그제야 그것이 작은 가죽 가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주 들고 다니는 고급 가방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이 가방을 떨어뜨린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게 불며 눈송이를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봐야 할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주인이 누군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인도에 앉아 얼어붙은 손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꺼운 돈다발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한 다발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각 다발은 새하얀 5만 원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총 2억 1천만 원, 약 16만 달러. 하나님, 이렇게 많은 돈이라니. 저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매달 겨우 몇십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몇 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빌딩 사이로 바람 소리만 쓸쓸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가방을 주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내가 이 돈을 갖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낡아빠진 집을 수리할 수 있을 겁니다. 민호를 병원에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민호는 자주 복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습니다. 민호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양심과 생존의 필요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방 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명함이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동현, 대한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번호 010-1202-2164. 저는 명함을 들고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 대표였습니다. 그가 분명 이 가방을 찾으러 다니고 있을 겁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져도 마음이 편할까? 그 대답은 아니, 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무거운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길가에 앉아 누군가 이 가방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는 제 손가락을 얼어붙게 했고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도 가방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방을 집으로 가져가 내일 박동현이라는 분에게 돌려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하자 손자 이민호가 달려나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하루 종일 일하셔서 힘드셨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민호야. 그런데 너는 밥 먹었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손 따뜻하게 하시라고 미리 물 데워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눈이 펑펑 쏟아지고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도 집에 와서 민호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방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다시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동현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큰 돈을 잃고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저는 제가 느껴온 고통을 누군가가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이 가방을 반드시 돌려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여전히 눈으로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고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쳤지만 저는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박동현 사장님께 가방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낡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싸서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민호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저는 명함에 적힌 주소로 바로 향했습니다. 대한빌딩이라는 곳이었는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화려한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눈 덮인 하늘 아래 우뚝 솟아있는 이 건물은 제가 이전에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 자동문이 열리면서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뒤로는 눈 위에 찍힌 작은 발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건물 안의 난방 시스템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공기가 제 몸을 더욱 떨리게 했습니다. 아마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앞에는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거기엔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머리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벗고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현 사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수진 씨가 고개를 들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허름한 옷차림에 제가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으셨나요?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사장님의 물건을 주워서 돌려드리려 왔습니다. 저는 추위와 긴장감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박 사장님,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의 물건을 주었다며 돌려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약 1분 뒤 로비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중년의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명함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박동현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입고 크고 단단한 체격의 단호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표정의 그의 얼굴을 보니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를 처음 본 눈빛은 감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무슨 일로 날 찾았소?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어제부터 조심스럽게 보관해온 검은 가죽 가방을 외투 안에서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자라고 합니다. 어제 길가에서 이 가방을 주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사장님의 명함을 발견해서 돌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사장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다가와 제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 갔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방을 열어 확인하는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가방의 모든 칸을 뒤집으며 돈을 꺼내 빠르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내 돈을 가져갔지, 안 그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마치 제 귀가 잘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가방에는 3억 1천만 원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지금 2억 1천만 원밖에 없어. 내 1억 원을 가져간 거 맞지? 그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고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충격에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가방을 열어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박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가난한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주었는데 손대지 않았다고?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저는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제 선의는 단 한순간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울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수진 씨도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힐끔힐끔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가난한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보고 안 흔들렸겠어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박 사장은 고개를 저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가슴은 마치 누군가가 주먹으로 세게 때린 듯 아팠습니다. 제가 돈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제가 왜 이 가방을 여기로 가져왔겠습니까? 저는 목이 메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누가 제 말을 들어줄까요? 누가 청소부에 불과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사는 저 같은 노인을 믿어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력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는데 그녀는 박 사장님의 딸 박지은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오며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이 할머니가 왜 울고 계시죠? 박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내 가방에서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추궁하고 있던 중이야. 박 사장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제 아버지의 돈을 가져가신 건가요? 그녀는 의심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는 가난하지만 도둑은 아닙니다. 박지은 씨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방을 잃어버리기 전에 돈을 다시 세어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그 돈 일부를 이미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박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오늘 아침 한 계약에 1억 원을 사용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침묵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사장님은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미안하다는 말로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은 영원히 상처를 입었습니다. 박지은 씨가 아버지에게 돈을 다시 확인했는지 묻자 박동현 사장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래 단호하고 엄격했던 그의 표정은 이내 약간의 당혹감으로 변했습니다. 박지은 씨는 그런 아버지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돈을 넣기 전에 확실히 돈을 모두 세어보셨나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찌푸린 얼굴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하며 손을 이마에 댔습니다. 1분 정도 흐르자 방 안의 공기는 너무 긴장감이 넘쳐 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서 돈을 찾았었지. 박 사장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 계약금으로 1억 원을 결제했었어.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지은 씨는 미소를 살짝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버지. 아버지가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신 걸 잊으셨던 거예요. 방 안은 너무 조용해져서 제 한숨 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은 고개를 들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히 당황과 부끄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직원들, 안내 데스크, 그리고 그의 딸 앞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는 단순한 사과로는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지은 씨가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를 대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란 걸 알아요. 저는 할머니를 믿습니다. 박지은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다시 흐르지 않게 애썼습니다. 아가씨 참 친절하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박동현 사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그 어느 때보다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김선자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의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한 회사의 대표가 가난한 청소부 노인인 저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한 것입니다. 사장님,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가 저를 의심하며 했던 말들은 여전히 제 가슴 깊은 곳에 칼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지은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방을 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해주셨어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더니 돈 뭉치를 한 다발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을 받아주세요. 저희 가족의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박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1천만 원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가씨.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단지 제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에요. 저는 손을 급히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할머니께서 거절하시면 제가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 거예요. 박지은 씨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지만 어른보다 더 성숙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제 뺨을 따라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당신의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저는 박 사장님과 박지은 씨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희 집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민호의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이웃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문 앞에는 박 사장님과 박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김선자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사장님이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되었지만 그들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의자에 앉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정말로 너무 힘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할머니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잃고 손자를 홀로 키우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알기에 제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 사장님은 말을 멈추고 제게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이민호 군을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민호 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학비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큽니다.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지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보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방법이에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민호를 위해 받아주세요. 민호는 공부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제 가슴은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감동에 떨리는 손으로 지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앞으로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 겁니다. 박지은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순백의 눈처럼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와 민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사람의 선의가 제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제 선의가 이 세상에 빛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후, 저는 여전히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배를 고르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날 이후로 박동현 사장님의 가족이 약속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사장님과 박지은 씨는 이민호의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식료품, 약, 그리고 저와 민호를 위한 새 옷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매번 그들이 보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삶의 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만 이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의 작은 집을 청소하고 낡은 부엌을 정리하며 집 뒤뜰에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직접 민호의 외투를 손질하며 소매에 작은 자수를 새겼습니다. 민호가 그 외투를 입고 학교에 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너를 위해 한 일이란다. 민호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소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민호는 항상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선생님이 제 글짓기가 정말 좋다고 하셨어요. 민호는 신이 나서 자랑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민호가 자기 자신을 믿는 모습을 본 날이었습니다. 매일 민호는 새로 배운 것들과 새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고개도 들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손을 들고 교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민호가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은 다 가치 있는 일이었어. 어느 날 박동현 사장님과 박지은 씨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전처럼 쌀, 채소, 약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새 책가방, 새 운동화, 그리고 몇 권의 교과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민호야, 이건 너를 위한 선물이란다. 열심히 공부하렴. 박지은 씨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입을 벌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아이는 한 번도 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민호의 모든 책은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헌 책들뿐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제 거예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 씨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 거야. 한번 메어보렴. 그녀가 격려하듯 말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새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 아이는 빙글빙글 돌며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할머니, 보세요. 저 새 가방 생겼어요. 우리 반 친구들 가방이랑 똑같아요. 민호는 저를 꼭 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민호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미소는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민호야. 정말 멋져. 저는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이민호는 키가 크고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날은 민호가 대학 입시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에 앉아 두 손을 꼬아쥐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마치 불타는 듯했습니다. 민호가 합격했을까?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그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었고 손에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결과가 어땠니?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너 해냈구나, 민호야. 정말 해냈어.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감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 앉아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 모든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네가 한 거야. 할머니는 그저 내 뒤에서 응원했을 뿐이야. 민호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저는 그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했습니다. 민호는 버스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도로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민호가 떠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건강 꼭 잘 챙기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보러 올게요. 민호는 목이 메인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알겠지? 저는 웃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민호는 창가에 앉아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끝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흔들었습니다. 저는 슬퍼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골목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멀리 이어진 길을 바라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희생했던 모든 것, 제가 견뎌왔던 모든 아픔은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종종 창가에 앉아 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얀 눈송이를 볼 때마다 저는 그의 가죽 가방을 떠올립니다. 그 작은 한순간, 그 작은 결정이 제 삶과 민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요.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선하게 살면 인생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요.